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어른들의 교육 방송 3프로 TV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최상욱 작가님 네. 나오셔서 음. 설날 때 뭐 명절에 뭐 있는지 물어보고. 뭐 그것도 할 텐데 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네, 전주 대비 드디어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아하. 전주 대비. 네, 음. 부동산 시장이 진짜 움직이는 건지.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렇다고 오르다가 꺾였냐 이게 아니라 네, 전주 대비 변동폭이 상승폭이 계속 줄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전주 대비 0, 그다음에 전주 대비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니까 아니 뭐 흐름이 크게 바뀐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폭이 줄어들다가 상승 안 하네, 예, 좀 떨어지기도 하네, 이제 이런 건데 그렇게 이 보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네, 의견이 엇갈리죠.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들어보면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상욱 작가님 이야기 들을 거고요. 최상욱 작가님 오랜만에 또 서울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궁금한 거 이제 물어보세요. 나는 별로 안 궁금해. 뭐 하셨습니까? 명절에. 아, 명절에요? 네, 이 방송을 저희 캠핑 다녀왔는데. 네. 캠핑? 네네, 동계 캠핑을 생각지도 못하게 이 겨울에? 네네, 영하 14도에서 저 군대 시절에 혹한기 훈련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영하 14도에 네. 캠핑을 하셨다. 네네. 안 추워요? 실수한 거죠. 혼자? 아니요, 가족이랑요. 가족? 저를 네, 가족이랑 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네. 네, 동계 캠핑 하시는 분들 좀 존경스러운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이 최고라는 걸 또 새삼 느끼고 오긴 했어요. 아니 동계 캠핑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이트의 90%가 다 장박이라고 몇 네. 달씩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겨울에도 그러니까- 무조건 한다. 그러니까 캠핑을. 텐트를 쳐놓고 좀 일 있을 때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오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저희는 그냥 한 2박 3일 이렇게 빌려가지고 간 거라서 좀 다르죠. 예. 장박러들이 좀 부럽더라고요. 치고 해체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텐트를 늘 쳐놓고 다닌다는 거죠. 그분들은 쳐놓고 다니세요. 예. 예. 어차- 얼마나 귀찮겠어요. 저는 진짜 캠핑 몇 번 해보고서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치고 정리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집 사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 치기 귀찮고 힘들어서. 그래 이상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집을 사는 거지. 그래서 집이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텐트만 괜찮았어도 집 안 사. 네, 멀쩡한 집 놔두고 왜 밖에 나가서 자냐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요즘 멀쩡한 집, 그 집값이 요즘 서울에서 내리고 그 얘기 먼저 하나요? 있다면서. 예. 예. 예, 그 그러니까 저희가 안 합니까? 메인 디시 들어가기 전에 네. 그 에피타이저를 하지 아, 않습니까?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에피타이저부터 얘기를 네, 하도록 원하는 거 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냥. 예. 일단은 첫 번째 뉴스는 법인 명의로 1억의 아파트를 뭐 33채 구매한 이상거래가 있다 이런 뉴스인데 사실은 네. 기사는 뭐 저희가 이상거래에 집중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 마켓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요. 네. 국토부가 재작년에 710 대책 발표하고 나서 저가 아파트를 거래한 법인이라든가 외지인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겠다고 했고 그게 2월 3일 날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도자료로 나왔는데 핵심은 그거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취득세를 중과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모두 중과한 그런 주택 정책이었는데 그래서 710을 발표하고 나니까 2주택자는 뭐 취득세 8%, 예. 3주택은 취득세 12%가 됐잖아요. 근데 이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되는 주택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주택이었고 네.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을 취득을 해서 좀 처분을 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있는데 710에서는 양도세도 높였는데요. 예. 저희가 알고 있는 양도세는 뭐 기본세에다가 중과세를 하는 이런 거를 좀 아시겠지만은
단기 양도세율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택을 보유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바로 파는 경우. 네. 그리고 뭐 1년 지났는데 2년 미만인데 파는 경우. 그리고 2년 이상인 경우 이렇게 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비조정 지역 같은 비규제 지역에서 단기 양도세율이 뭐 50%거나 1년만 넘어가면 기본 세율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 세율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한 1억 5천짜리 아파트를 사서 2억에 한 1년 지나서 2억에 팔았는데 5천만 원 벌었는데 5천만 원 번 거에 대한 기본 세율이니까 뭐 10몇 % 내 가지고 매우 낮은 세율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단기 세율이 낮다는 거는 단기에 주택을 거래하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법인 부동산 매매에는 적용이 안 됐나 봐요. 아니요, 그건 개인들 다 대상이었어요. 단기 개인- 중과. 그러니까 1년 미만에 대해서는 50%를 적용을 했었는데 비조정 지역도 예. 네. 근데 1년이 경과하면은 기본세율 적용을 해줬거든요. 아, 비조정 지역은. 예. 그러니까는 그래 한 1년 갖고 있다가 뭐 좀 정리하면 훨씬 낫겠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랬더니 710에서는 그러면 단기는 더 중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70%로 중과하게 되고요. 예. 아, 그리고 1년 초과 2년 미만에 대해서는 60%로 중과하게 되는데 예. 이게 지방소득세가 또 붙으니까 77%가 세금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60%도 66%가 세금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의 그 단기 양도과세가 너무 올라가니까 예. 그럼 자연스럽게 개인이 엄청 올라가면 뭐가 유리해집니까? 법인이 법인이 유리해지지 유리해지죠. 않습니까? 법인은 그렇죠. 법인세 내니까요. 예, 법인세에다가 10% 포인트만 더 하나요? 예, 양도세, 그것도 부동산 법인세가 그러니까 단기순이익 2억 이하에 따라서 10%에서부터 법인세율 25%까지 레인지가 있고 예. 또 부동산 매매 목적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라 해서 10% 포인트가 붙었었는데 그거를 네. 710 때 20% 포인트로 높였어요. 음. 근데 붙어봐야 개인의 단기 과세도 단일세율이고 77% 66%인데 네. 이쪽은 맥시멈 붙어도 45%잖아요. 네. 그리고 1억짜리 집에 올라가야 뭐 5천만 2천억 단기 순이익 2천억 안 되니까. 되니까 그러니까 한 30%밖에 안 되니까 법인이 훨씬 유리한 거거든요. 네. 그랬더니 원래는 법인을 그 710이랑 617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법인의 부동산 매매 거래를 굉장히 좀 저격을 했는데 네. 710에서 같이 발표된 단기 양도세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래 차라리 법인으로 하는 게 그냥, 낫겠다. 어차피 공시 1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도 취득세가 높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공시 취득세 중과를 배제받으니까 취득은 똑같고 대신 처분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근데 뭐냐면은 보유세가 법인이 분리하는 거잖아요. 710 부동산 정책에서는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한테 공제 금액이 없이 그냥 최고 세율을 내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6월 1일 보유세 기준일 전에는 팔아야 되겠다는 이런 분위기가 좀 펼쳐져 가지고 20년 710 정책 발표하고 나서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21년 6월 1일 전까지 단기 처분할 목적으로 법인들이 공시 1억 이하 주택들을 거의 네, 쇼핑하듯이 사다가. 사들이기 시작을 한 거죠. 와. 그래서 오늘 국토부 발표 그 전수조사한 거는 20년 7월부터 21년 9월까지를 이제 전수조사했다고 발표했고 전체 법인 거래 9만 예, 건을 예. 분석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몇 가지 그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 첫 번째는 법인이 매수한 부동산의 평균 주택 가격 이게 얼마냐면 1억 233만 원이에요. 평균 시세 기준. 전체 평균이 다 해서 그 법인이랑 외지인이 일단 그 거래 특징이 뭐냐면은 법인과 외지 거래 비중이 점점 늘어났다는 건 저희가 상상할 수가 있는데 네. 막 저희가 막 강원도 원주도 얘기하고 네, 뭐 네. 충남도 얘기하고 이렇게 지역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비중이 20년 7월에는 원래 한 30% 정도 됐었는데 21년 8월 정도 되니까 50%를 넘어갔어요. 51.4%로. 그러니까 외지 거래 비중이 대폭 늘어났다는 거죠. 네. 법인의 외지 거래 비중이 높아났.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인이 매수한 평균 주택 가격이 1억 233만 원으로 굉장히 저가 주택을 집중적으로 샀다는 게 네. 이제 1억 나타나는 미만은 거죠. 진짜 집중적으로 산 거네요. 그렇죠. 1억 이상도 네, 있긴 1억 있었을 이하, 테니까. 1억 이하를 저희가 단기 서울만 얘기하니까 막 10억, 막 20억 막 이렇게 하는데 지방으로 네. 가면은 주택 가격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 많아가지고 예.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매수했죠. 특히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양도세 중과 배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예. 그런데 뭐 외지인 개인 명의로 사도 되는 거고 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열심히 적극적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단기라고 해가지고 예. 실제로 4개월도 안 되는데 법인이 이제 주택을 사고 파는 건이 한 이제 6천 몇백 건 되는데
단기 양도 차익도 1,745만 원인 거예요. 예. 1억짜리 집을 사서 한 1억 2천에 산 거죠. 1억 233만 원이라 가지고 4개월 만에 팔아서 네, 4개월 만에 팔아가지고 그 4개월 만에 판 거를 당연히 현지 그 로컬 주민들한테 팔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처분한 거래 내역들이 오늘 4일이 어저께 발표가 됐고 그래서 이런 게 어쨌든 전수조를 통해 가지고 드러났습니다. 이건 참 부지런하시는 분들 부지런한 분들 많네요. 근데 그런 투자가요. 네. 샀다가 안 오르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많이 샀을까요?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뭐 핵심지 아파트는 샀다가 뭐 안 오르더라도 그냥 뭐 산값에 팔면 또 팔리기도 하고 하니까 되는데 네. 지방의 아파트는 그렇게 샀다가 그냥 안 오르면 산 가격에 내놓으면 또 잘 팔리고 그러나요? 오른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방의 단타를 아파트가 하려면, 소위 1억 원 이하인 아파트라는 건 1억 원 아파트라는 건 실제로는 뭐 예전에는 오래됐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아파트는 한 채 지으려면 최소한 2억 들어요. 국민주택형 아파트는 네. 2억 이하에 지을 수 있는 아파트가 없다니까. 땅을 공짜로 주더라도. 네. 그런데 그 아파트가 1억 이하에 팔린다는 건 그동안 집값이 내렸다는 뜻이에요. 예. 분양가보다 내렸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뭐 옛날에 뭐 과거에 조성 비용이 2억이 안 돼가지고 뭐 그랬겠죠. 네, 그 가격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안 오른다는 뜻이거든요. 네, 외지 수요가 들어와가지고 수요 초과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네.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고 그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한 레벨에서 그냥 로컬에서 거래를 하니까 이제 그렇겠죠. 현지인이랑 거래를 하게 되면서 이 경우는 되게 뭐 외지 투자가 성공한 케이스겠죠. 그렇겠죠. 어쨌든 그 본인 목적을 달성했으니까요. 위험한 투자는 아니었어요. 야, 근데 아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위험하죠. 음. 예, 왜냐하면 수요가 많지 않았던 지역에 네. 외부에서 수요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을 조성한 다음에 이렇게 한 거여가지고 위험한 투자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 법인이 이런 행태가 법인 주택 매매 거래 비중 자체가 이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617, 710 정책이 나오면서 법인을 좀 규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나왔었고 특히 이 이슈가 있어서 저가 주택을 집중 취득하고 단기 양도세를 회피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710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규제하려고 뭐 민주당에서 다시 또 입법을 하긴 했거든요. 뭐냐면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 그냥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이라 하더라도 12% 내라 이런 식으로 좀 했는데 취득세를, 예. 이게 아직 통과 안 돼가지고 지금 미적용 상태다 보니까 음. 현재도 이게 워킹하는 논리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단기 양도 차익 세율이 개인이 77, 66인 거 대비해서 법인 세율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비조정 지역이라든가 또 비아파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법인이 활동할 수 있는 룸이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아니 오늘 국토부 자료 보니까 네. 그냥 예를 들면 법인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1억 이하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를 열심히 샀다. 그냥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오늘 발표된 거는 예를 들면 가족 명의로 다 있어요. 각 2% 집도 있고 뭐 집이 있어. 네. 그걸 다 한 가족 걸 모아가지고 사례를 보니까 32채를 모아서 법인으로 넘겨요. 네. 그래서 그 법인이 단기로 파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그렇죠. 대로 법인세만 내고 그러니까 개인이 하면은 다주택자는 네. 중과도 되고 뭐 이런저런 세금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법인에 넘겨서 이렇게 팔았다. 뭐 이런 사례들도 있고 법인에 넘겨서 법인세만 냈다. 법인세만 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인 법인 간 거래는 원래 빈번합니다. 개인 명의로 갖고 있던 부동산을 법인에 처분한다거나 근데 이런- 법인에 처분할 때 그 개인이 양도세를 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맞는데요. 네. 그 이제 2019년 20년에 법인 거래가 활성화될 때는 네. 그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법인에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정 기간만 락업되면은 넘길 때 이게 출자한 개념이어가지고 네. 그 양도세가 단순히 다주택자 기준으로 처분했을 때 대비해서 훨씬 절감되는 포션이 그래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어차피 법인 개인 간의 거래는 빈번한데 예. 거래만 빈번한 게 아니라 자금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법인에게 돈 빌리는 건 조금 그런데 네. 개인 대표이사가 법인에 돈 빌려주는 거는 또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법인이 주택 구입을 할 때 개인한테 돈을 빌리고 네. 뭐 이렇게 진행을 하긴 하죠. 그건 그러니까 법인 자금을 사실상- 개인이 이용해서 어. 쓰면은 이게 횡령이 뭐 이렇게 걸 수가 있는데 개인 아, 대표이사가 개인이 내 돈을 내 법인한테 개인 돈을 빌려주고. 내가 내 법인 살리려고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건데 뭐 그렇게 하고 법인이 아파트를 사고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 내용은 그렇죠. 사실상 내 집을 사는 건데 내 투자를 하는 건데 이거는 법인이라는 문제가 셔틀을 없는 이용하는 거긴 거예요. 해요. 예, 예. 개인이 내 회사한테 내가 내 어. 개인 사금을 빌려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죠. 근데 오늘 그러니까 발표된 거는 전체 법인 거래 통계도 발표가 됐는데 네. 기사는 그 전체 9만 건 넘는 거래 중에서 한 500건 이상이 예. 이상 거래다.
그 이상 거래인데 이상 거래를 좀 뜯어보니까 여러 가지 좀 자금 회피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좀 뉴스화가 됐는데 네. 저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그 구마건의 거래 패턴이 아닌가. 그리고 법인 거래를 제일 많이 한 지역도 좀 특징이 있는데 이게 서울이나 경기도가 제일 많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게 그 법인 거래 이번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네. 싼 집들 많이 했다. 네, 맞아요. 앞으로는 없어지겠습니까? 이 법인 아니요. 단타 거래 아직도 계속 유효해요? 저 투자는? 네, 법인이라는 그 엔티티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법인 세율이랑 이런 세율 체제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 유지가 되죠.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법인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은 보유세예요. 예. 개인 아까 그런 저가주택을 개인이 갖고 있는 거랑 법인이 갖고 있는 거랑은 너무나 큰 그러겠죠. 그 보유세 격차가 있거든요. 공제 그래서- 없이 6%니까. 네, 공제 없이 6%. 1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으면 법인이 갖고 있으면 600만 원씩 매년 나가는 거죠. 네, 공제 없이 6%는 법인이 두 채 이상 있었을 때. 네. 한 채는 저기 3%만 내면 되는데요. 근데 이것도 좀 더 들어가면은요. 예를 들면 2억짜리 아파트고 공시가는 딱 1억 원이라고 해볼게요. 예. 근데 그거를 법인이 막 법인 한 개가 막 30채씩 사고 이런 게 아니라 가상 오피스가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페이퍼 컴퍼니가 하나. 부동산 한 개당 법인 하나 매칭으로 만들어가지고 예. 30개 법인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인은 1주택자 종부세인 3%를 내거든요. 네. 그러면 종부세 300만 원 내겠죠, 한 채로. 10채 있으면 연에 3천만 원 정도 나가는 건데. 네. 근데 이게 법인의 좀 웃긴 점이 이 종부세 300만 원을 비용으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차감이 돼요. 그러니까 처분 시점에. 기업의 비용으로. 예. 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법이 그렇죠. 그냥 회식비로 차감되는 거랑 마찬가지죠. 예, 개인과 다른 점은 뭐냐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종부세 납부하신 게 매몰이 돼요. 그렇죠. 주택을 처분할 때 네. 취득세는 빼주는데 비용에서 음. 그동안 중간에 보유기간 나- 동안 납부했던 종부세하고 재산세는 그냥 매몰이 되잖아요. 네.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동안 납부했던 종합부동산세가 비용으로 가산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처분을 할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잖아요. 그 비용을 뺄 때 법인세 누적 납부분을 빼주거든요, 종부세를. 예. 그럼 사실상 종부세도 뭐 내긴 내는 거지만은 네. 회수가 되는 거죠. 그럼요. 대출 받아도 대출이자도 다 공제해주고. 네네. 개인은 그거 안 해주는데. 네네. 그러니까 법인이 보유세를 그 최고 세율로 저격한 건 맞는데 네. 법인회계상 이렇게 종국에는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네. 지금 처음에 취득할 때 좀 비용 많이 내고 보유할 때 비용 많이 내고 하는 거지만 올라가기만 한다면 결국 다 회수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좀 저는 좀 그런 게 예를 들어 법인도 살 수 있죠. 이게 뭐 개인을 중과하니까 상대적으로 법인의 비용이 이제 싸진 거니까 그래서 떼거지로 사실 간 건데 오늘 국토부 자료도 보니까 법인들이 이렇게 몰려갔잖아요. 그래서 의심 사례라고 나온 게 이건 그냥 법인이 순수하게 산 게 아니고 개인이 살 걸 대표이사가 돈을 회사에 빌려줘. 그 돈으로 집을 사. 그렇게 해서 30 몇 채를 샀다는 거예요. 법인이. 네. 1억 이하짜리 33채인가? 그걸 샀어. 근데 그 통계로 보면 그 올라간 집들을 4개월 만에 누구한테 팔았느냐? 현지인들한테 또 많이 판 거예요. 현지인들의 판 비중이 제일 높아.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사지 그런 집을 그럼 그쵸. 그러니까 건정해서 자기들 있어요? 뭐 몰려가서 집값을 올린 다음에 네. 매수금 올리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그 현지인들이 집을 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네. 현지에서 비싼 가격에 올려. 자기들은 4개월만 빠져나가고. 현지인들이 안 샀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위험한 투자를 했느냐는 게 제 그렇죠. 의문이죠. 네, 질문인 그러니까 거죠. 그 근본적인 질문이 그거였는데. 네. 그거 네. 그렇게 만만하게 볼 게 아닌데. 네. 근데 그 꼭 현지인이 40% 샀지만 60% 외지인이 샀다는 거기 때문에 네. 또 네. 그들끼리 손바뀜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710 정책 발표되고 나서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이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된다는 게 처음 알려진 게 8월 정도였는데요. 20년 8월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공시가 1억 이하 소형 주택들 지방의 비조정 지역의 저가 주택들의 투자 수요가 많이 올려서 이들 지역의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거를 어쨌든 1년 반 넘게 냅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냅두고 있는 상태랑 비슷하다 보니까 예. 이런 데이터들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 좀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거기까지 가면 선 넘는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어느 지역이 많았다 그랬죠 그때? 그게 청주하고 강원도하고 이제 창원이라든가 이런 창원. 지방 지역이 많죠. 강원이 제일 많고요. 강원. 네. 애초에 공시가 1억이하 주택 자체가 경기권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 네. 인천, 강원, 충북, 충남, 그다음에 경남 이런 지방에 많다 보니까 뭐 6천 건, 7천 건, 5천 건씩 법인이 이런 지역을 집중 매수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다. 현재도 뭐 구멍이라면 유효하다. 구멍이 남아 지금도요? 있다. 네, 지금도 막힌 건 아니니까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은 뭐 20년 7월과는 조금 달라진 분위기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그 다음 뉴스에서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의 아파트들 이번 기회에 법인들한테 다 넘기시고요. 그리고 사지 마. 올라가도 사지 사지 마. 마십시오. 사지 그게 마. 가장 그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처벌하는 방법입니다. 법을 바꾸느니 뭐 할지 말고 그분들이 살아 오시면 이때다 싶고 그냥 파시고 이게 내버려 두십시오. 워낙 1억 원이하고 저가니까 이게 조금만 몰려도 확 오를 수 있다고 그런 가정이 있었나 보다 법인들도. 그게 뭐 1000세대 정도 되는 단지라 하더라도 예. 매물은 몇 개 안 돼요. 근데 매매 전세 이번 데이터도 보면은 평균 전세가율이 60%가 넘었거든요. 갭 투자로 하는 거군요. 다 갭 투자 당연히 갭 투자를 하는데 임차 보증금으로 하는데 금액도 작은데 임차 보증금도 높으니까 네. 소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고 그 소액이다 보니까 뭐 거래 나와 있는 매물이 뭐 5개라 하더라도 그걸 취득하는데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가니 5개 이제 그냥 일괄 취득하고 아. 그러면 매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 가격은 뭐 본인이 한 개 그냥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1억 2천에 사가지고 그 다음 뭐 1억 5천에 딱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럼 1억 5천에 거래되는 거예요. 아이 참. 그래서 저는 그 재산세 부과일을 6월 1일로 해가지고 네. 이런 거 빨리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게 그래서 또 그럼 이런 얘기하면 제가 또 뭐 어디 국회로 가든가 뭐 가야 돼서 가셔야죠. 문제인데 네. 아니 재산세를 왜 6월 1일 기준으로 합니까? 1년 해서 3월 31일에 팔았으면 3개월 보유했잖아요. 3개월 1년치 보유치. 재산세 4분의 1 부과하면 되는 거예요. 왜 6월 1일로 했냐면 옛날에는 전산이고 뭐고 없이 국세청 직원들이 주파날로 세금 계산할 때 그거 며칠 보유하고 있었는지 그거 계산 안 됩니다. 그냥 재산세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네. 6월 1일 날 할 사람 하고 그냥 그거 몇 푼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그냥 합시다. 맞죠. 국세청 손 없는 직원들이 날, 인건비가 더 국세청 손 비싸요. 없는 날에 이렇게 네. 기준을 잡아서 했는데 그런 그게 거예요. 디지털 시대까지 와가지고 근데 지금은 재산세 자체가 많으니까 이것도 치열하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컴퓨터에 넣으면 바로 계산되는데 그걸 그 법을 안 바꾸고 있으니 그러니까는 법인의 경우에 보유세를 중과했지만 6월 예. 1일만 회피하면 되니까 6월 1일 전에 좀 적극적으로 처분했다가 6월 1일 지나면 또 적극적으로 취득하고 1년 안에 단기 처분하겠다는 생각으로 또 접근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고칠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 부분이 좀 얘기예요. 있다. 배당도 그렇잖아. 배당도 12월 31일 날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배당이 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락이 생기. 그렇죠. 그냥 그것도 계산하면 되는데 3개월 네. 동안 보였으면 네. 3개월치.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 뭐 계산하면 의결권이야 되는데. 연말 기준으로 주는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예. 배당은 보유한 기간만큼 줘야지 무슨 12월 27일 날 사시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28일 날은 파시면 무슨 그게 투자예요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참 안 바뀌어요. 보면. 가능한 시대죠. 가능한 시대인데 그냥 관습에 의해서 안 하는 게 아닌가. 바쁘신 일이 많으신가 봅니다. 네. 왜 두 그런 번째 질문 뉴스 해가지고. 말씀드릴까요? 네. 네, 두 번째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이거 두 번째 뉴스는 뭐 노동안부터 악소리가 났다. 서울지가 20개월 만에 하락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한국부동산원이 주간하고 월간으로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월 24일에 발표한 게 가장 최근 발표한 건데 24일 발표 때 서울이 마이너스 0.01%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11곳이 하락을 했고 6개는 보합을 했고요. 그리고 영끌 수요가 물린 중저가라고 표현했는데 이 노도강 지역의 하락세가 좀 도드라졌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말부터 작년에 제가 그 백브리핑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전세 대출 관련해서 조금 다루기 시작할 그 시점에 확실히 전세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상승률이 둔화가 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별로는 다르지만 둔화가 되고 있다가
이번 24일 발표 때는 강남 4구도 보합으로 들어갔고 대부분 지역이 강북 지역 중심으로 마이너스로 내려갔으니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상승세 둔화 그리고 마이너스로 전환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은 한은에서도 그 주택가격 전망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CSI라고 해서 그 시장 가격 전망을 발표하는데 이게 작년 10월부터 조금 꺾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10월, 11월 이때부터 좀 내려오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거의 100으로 갔고 그러니까는 1년 후에 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 좀 하락한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보합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거고 저런 상승 전망하는 사람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지표가 좀 마이너스로 찍히면서 지금이 뭐 변동이 시작되는 그런 지점인지에 대한 논의가 다른 때보다 좀 더 활발한 것 같습니다. 0.01%라서 진짜 작다. 티도 안 나는 금액인데 그래프로 예. 보니까 그래도 곡선이 내려가긴 내려가네요. 어쨌든. 예. 근데 그게 0 위로 있을 때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음. 예, 그 0 밑으로 가야지만 마이너스여가지고. 근데 지금은 추세적으로 실거래도 보면은 뜨문뜨문 좀 몇 천만 원 이상씩 그 좀 빠져서 예. 그렇게 빠져서 거래되는 단지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해서 예. 예를 들면은 뭐 정부 관계자 발언 때도 5채 중에 4채는 예를 들면 12월 실거래에서 5채에서 4채는 보니까 종전 최고가 대비 내려서 거래가 되더라. 막 이런 네. 식의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수치로 이제서야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네. 원래 이 시점 12월, 1월, 뭐 2월 요럴 때는 옛날 신문 들춰보면 원래 이 정도다. 원래 이 정도 내린다. 상승률도 줄어들고 하락하다가도 하락폭 깊어지고 이러다가 다시 봄 되면 다시 오르는 거다. 언제 11월, 1월, 2월에 집값 뭐 더 오를 때 있었냐. 네. 매번 계절적으로 이런 건데 마치 겨울 와서 추운 걸 한반도 드디어 빙하기 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어떡하냐. 그게 그런 반론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아니요. 그 시즌성은 당연히 있고요. 네. 봄 되면은 그럼 뭐 저희가 인간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사람의 그런. 근데 20년이랑 아니면 또 21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20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4분기랑 1분기가 매우 강세였거든요. 그랬었죠. 20년 말에 4분기, 1분기 강세였던 거는 임대차 3법 발표되고 나면서 전세가율이 굉장히 치솟고 예. 그런 치솟는 과정에 전세가 상승분만큼 매매가가 또 추가적으로 또 올라가서. 상승하면서 예. 주택 가격이 초강세로 갔거든요. 근데 작년이랑 비교하면은 작년은 연말이 약세인 거잖아요. 4Q가 약세로 전환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1년만 보더라도 달라진 거죠. 근데 롱텀리 보면은 4Q가 보통 제일 약세이기는 한데요. 그리고 봄 되면 다시 이렇게 재상승하는 거는 맞는데 예. 지금은 시점이 이런 계절성보다는 전세 대출 강화했던 시점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예고했던 그런 시점들하고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 예고하는 시점들하고 그 다음에 지금 22년 초만 하더라도 인플레라든가 장기 자산가 지금 사실 부동산도 그렇지만 주식시장도 거의 뭐 준 초토화 상태인데 네. 그 스피커보다 다 10%씩 빠져가지고 거의 초토화 예. 상태인데 이러다 보니까는 이 부동산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죠. 근데 저는 지금 부동산만 좀 더 얘기해 보자면은 이게 추세적으로 내려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결국 미래는 대봐야 하는 건데 미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네. 시각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시적으로 조정받는 거는 일시적인 거고 예. 하반기에는 추세적인 한다. 다시 소위 강세장이 온다. 이렇게 보는 시장 전문가 분들이 뭐 제 체감적으로는 꽤 돼요. 절반 정도 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네, 요즘에도. 그리고 지금 고점 찍었고 조정 중인데 조정 초입이고 하반기 되면 더 조정될 것이다. 네. 이렇게 뷰가 좀 확실히 갈려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근데 2019년에는 제가 그때 선수였는데 지금은 해설자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되면서 좀 마음 편하게 네.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됐다는 게 저한테도 좋은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상황을 해설자의. 해설이 쉽죠. 선수는 일단 선수 리스펙해야 돼요. 그 네. 자기가 자기 뷰에 대해서 이렇게 네. 직접 돈 피칭하는 거는 거니까. 네. 그 본인 어쨌든 명예를 걸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위든 아래든 아니면 보합이든 어쨌든 자기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뭐 리스펙해야 되고. 애널리스트 하실 때 예.
지금 3%에서 맞아요, 그랬었죠. 네. 3명 다시 거론할까요? 누구였지? 이상욱, 이광수, 최상욱 아닙니까? 근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분들이 그 네. 전면에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은 네. 그 로직을 들어보면 또 이제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근데 주택 매매 가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공감대는 있으실 건데 대출하고 그다음에 수급이 영향을 미친다는 그 두 가지 큰 키팩터가 있다는 거는 공감을 하실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 대출 관련해서 규제가 조금 시작되니까 가격이 좀 삐끗하지 않습니까? 대출 확실히 영향을 미치고 자연스럽게 대출 시장에 대해서는 금리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어가지고 금리와 대출 시장 전체가 주택 가격의 큰 메이저 팩터다. 이거는 공감을 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뭐 백분 토론에서도 주진영 대표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대출제도 계속 유지한다면은 시장 좀 안정화될 거고 아니면은 다시 상승한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그 주장을 하셨었는데 대출이 그게 한 꼭지고요. 두 번째는 공급인데 공급이 없진 않죠. 3기 신도시를 포함해가지고 각 후보마다 250만 채 주택 공급 계획 발표했고 예. 이재명 후보는 뭐 311만 채로 또 늘렸고 공급 계획도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도 그러면은 컨셉상 대출 규제 좀 지속하고 공급을 이렇게 좀 하면은 주택시장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네. 하반기에 강세를 이게 이제 하반기 약세를 보거나 대세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좀 로직 중에 하나 로직들이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게 조금 깔려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강세를 보는 로직은 2020년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2020년이 뭐였냐면은 이게 주택가격 마이너스였던 게 20년 5월이었는데요. 자, 20년 5월. 뭐냐면 20년 4월에 21대 국회 출범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지금 180도 가졌고 그 다음에 그때는 코로나 국면이기도 했거든요. 네. 코로나 국면이었는데 5월까지는 굉장히 뷰가 네거티브했습니다. 근데 6월 되니까 시장에서 그 자산 가격에 대한 전망치가 일제히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 굉장히 완화적인 금융 정책이라든가 통화 정책을 쓸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자산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발표가 됐었는데 6.17, 7.19 발표하고 그때까지 마이너스였다가 특히 4월부터 임대차 3법 얘기를 해서 그다음에 7월 28일 날 그리고 7월 30일 날 국회에서 임대차 3 이게 통과가 되면서 8월부터 시행이 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임차료가 큰 폭으로 올라가지고 20년 하반기에 임차료 상승에 의한 매매가 상승이 이제 큰 폭으로 발휘가 됐었는데 그게 올해 갱신이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하반기 강세장을 보시는 분들의 큰 로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임대차 3법 갱신인 22년 8월이 다시 전세 가격이 좀 치솟게 되는 그런 국면에 돌입하게 되면서 이게 20년의 재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한 꼭지고 네. 그리고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뭐 공급이 많긴 많지만 시차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장 공급보다는 이제 롱텀 한 26년까지의 공급이니까 그때까지 시차가 있고 그 기간 동안을 생각해 보자면은 당장 공급이 많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지금 좀 팽팽하게 붙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022년은 유동성이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약간 좀 다르다. 예. 그래서 아까 그 매크로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20년 그러니까 20년 710 부동산 정책 나와서 저희가 첫 번째 뉴스로 법인 투자를 다뤘잖아요. 예. 그때는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그 기대감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시점이었고 그래서 아무거나 진짜 뭐라도 사자 약간 이런 예, 분위기가 예. 퍼졌었는데 지금은 자산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22년 하반기에 임대차 3법이 설령 도래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임차료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금리 상황에 이런 대출 상황에 20년 같은 그런 강세장이 올까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도 올해는 그냥 좀 약세장으로 보고 있어요. 2020년에 네. 강세장이 됐던 이유는 전세값이 예전보다 많이 올라가니까 네, 더 올라가면 세입자들은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사려고 근데 돈은 없을 수 있고 대출도 잘 안 나오니까 그때도 네, 올라간 전세값에 기대어 작은 금액으로 갭 투자가 되니 네. 그걸 그렇게 전세 사면서 투자를 했죠. 신고가가 계속 나왔었던 네네. 거죠. 2019년부터는 그 시장의 대세가 1주택 갭 투자고요. 다주택자들은 플레이할 데가 없어졌고 예. 뭐 아까 얘기했던 소형 주택이나 법인 이렇게 좀 돌아섰고요. 이미 그리고 포지션 유지한 상태로 간 상태에서
2019년 하반기부터는 1주택자들이 종종의 대출 받고 집 사는 게 아니라 예. 대출은 40%밖에 안 나오고 뭐 지역마다 다르지만 예. 그리고 전세 끼고 사는 게 자기 자본이 제일 조금 들다 보니까 네, 전세 예. 끼고 사기 시작해서 본인도 임차 살면서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그 1주택 갭 투자 상태가 많아지기 시작한 게 2019년 하반기부터의 흐름이잖아요. 예. 20년도 똑같았거든요. 20년도 똑같았고 21년도 뭐 비슷해요. 그 무주택자들이 1주택 되면서 네. 갭 투자하는 네, 거. 무주택이 1주택 되면서 갭 투자하거나 아니면 1주택이 종전주택 처분하면서 다시 1주택 되거나 이게 지금 주택 매매 거래의 거의 대부분이죠.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어떤 통계가 있냐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매 주택의 그 거래 총액이 전세 거래 총액보다 더 적다는 거죠. 매매가 잘 안 되니까요. 예. 그리고 이런 형태의 플레이도 소형주택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매매 시장이 좀 침체되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만약 가정을 해가지고 요 전세 가격에서 예. 또 올라가가지고 다시 또 그러면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느냐에 네. 대해서는 20년이랑은 다른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20년이랑은 일단 금리 레벨이 너무 다르고 예. 두 번째는 20년의 전세 가격과 22년의 전세 가격 자체 그 기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전세 대출을 통해서 전세를 좀 더 올려서 낼 수 있었던 20년 상황하고 예. 22년은 전세 대출을 받더라도 그 전세를 감당 못할 만큼 올라가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좋든 싫든 반전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전세 가격이 더 밀어 올리는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세금이 생각보다는 올해 8월에는 많이 안 오를 거다. 아니 올라가지만 그 전세금을 전세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임차 가구가 적어서 임차료는 올라가지만 월세 형태로 올려서 그럼 전세는 안 오른다는 얘기네요. 아 전세요? 네. 전세가 아니, 덜 오르면 지금 갭 투- 퍼센트 월세는 아니니까요. 지금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뤘었지만 전세가 70%였다가 전세 순전세 비중이 60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내려온 순전세 비중 10%는 전부 반전세로 전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차료는 올라가겠지만 전부 반전세로 전환하겠죠.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동네는 네. 예를 들면 전세가 6억짜리 전세도 있고 뭐 4억짜리 전세도 있고 뭐 3억짜리 전세도 같은 동네인데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인데 아니 뭐 제가 종전에 거주했던 단지는 6억, 9억, 12억 3개 있습니다. 6억, 9억, 12억. 네네네. 그러니까 12억은 12억은 작년 말 전세. 거고. 그러니까 시장 가격 받은 거고 작년 말 전세고 6억은 5% 이상 네, 못 올리게 하는 갱신한 거. 갱신 청구한 네네네. 거고 9억은 뭡니까 그럼? 아 그건 그 다음 해 계약한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 20년, 21년, 22년 다 올랐기. 네. 20년, 21년 이 두 개 연도 올랐으니까 아, 예. 20년 시작 가격, 21년 시작 가격, 그다음에 22년 가격 이렇게 있는 그럼 거죠. 올 여름에는 6억, 9억, 12억에 네. 있는 것 중에 이제 네. 6억, 9억들이 더 보호막이 풀린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12억으로 다 12억으로 가겠네. 붙을까요? 아니면 만약 전세라면 네. 아 전세 그러니까 이 월세로 경우에- 전환하는 거야? 뭐 전환할 수 있는 건데 아, 전세라면 어디에 붙을까요? 네네. 오히려 근데 한 10억쯤으로 떨어질까? 맞아요. 12억으로 붙진 않고 아마 그 아래 가격으로 10억 정도로 10억 정도로 떨어질 예. 거로 보신다. 왜냐하면은 그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3법을 추진하면서 갱신권을 행사하게 돼가지고 그 단기적으로 임차 공급이 많이 줄어버렸거든요. 네네네. 그 임차 수요가 유지된 상태에서 임차 공급이 줄어버리니까 임차료가 치솟았던 게 있는데 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시장에서 갱신권이라든가 이런 컨셉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돼가지고 진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갱신권이랑 상한제를 다 이해하고 계신데 예. 그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그 보도 자료를 보면은요, 공간 코리아 보도 자료를 보면은 네. 매일매일이 Q&A였거든요. 예. 진짜 장난 아니고. 이게 뭔가 이게 네. 뭔가에 그러니까 대해서 너무나 질문이 많아가지고 네. 이게 뭐 임차인이 갱신 계약을 했는데 뭐 지금 들어가서 안 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묵시의 갱신은 갱신인가요, 아닌가요부터 시작해서 Q&A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는 시장이 임대차 3법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제로인 상황에서 갑자기 도입이 돼 버렸으니까 네. 좀 충격이 있었는데 그 한 개년도 두 개년도 지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는 했지 않습니까? 갱신권이 있다, 상한제가 있고 예. 우리한테 어떤 권리가 있고 또 어떤 상황이고 이런 걸 좀 이해하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20년 상황에서는 뭐 모르겠고 지금 나가면 당장 문제될 것 같으니까 막 갱신권을 썼는데 예. 그러면서 공급이 너무 줄어가지고 좀 많이 폭발적으로 오른 상승했던 것 건데 같고요. 올해 8월에는 네. 갱신권이라는 게 더 이상 쓸 수 없으니까 이른바 전세금 못 올려주면 나가야 되는 세입자들이 많아지니까 네. 나가는 올해는 세입자들은 전세 매물 공급원이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올해는 20년에 그 신규를 하신 분들이 갱신을 쓸 수는 있잖아요. 네. 20년에 신규 하신 분들이 갱신을 쓸 수 있고 20년에 갱신 쓰신 분들은 올해 신규로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20년에 신규 하셨던 분들이 올해 갱신권 쓴다는 거 올해 전세가 이미 굉장히 올라간 상태에서 높은 전세를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여가지고 네. 올해 하반기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시장의 전망이라는 게. 근데 20년 상황이랑 좀 달랐던 게 공급량이 어느 정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최고가 전세가에게 맞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낮춰져서 그거보다 좀 낮아진 레벨에서 나올 거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그 낮아진 레벨에서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다 전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월세 형태로 많이 전환돼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밀어올리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밀어올리는 힘도 좀 약할 수 힘이 있다. 약할 것이다. 8월 되면 전세값이 오히려 안 오르고 좀 떨어질 수 있다. 그 말이네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을 제가 임차료로 해석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임차료는 올라갈 거예요. 예. 임차 레벨은 올라갈 건데 네. 월세로 그거를, 환산하면 월세화 되면서 알겠습니다. 네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보통 가격이 요새는 그러니까 다 올라간다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부동산이 이러다가 올라간다고 해도 네. 이게 예를 들면 수도권, 서울, 강남 좋은 데는 그래도 올라간다. 아니면 그런 데도 약간 애매하다고 보시는 분, 그러니까 거기서 주로 갈리는 거예요.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의견도 맞아요. 예전에는 강남이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져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더 많이 떨어질걸요? 하는 의견도 있고, 네. 야, 외곽은 떨어져도 강남은 안 떨어져. 그런 설도 있어요. 만약에 하락을 전제로 한다면 어떤 모양새일까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핵심 지역이 많이 떨어질까요? 아니면 외곽 지역이 더 떨어질까요? 요즘은 외곽 지역부터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그 고가주택, 그러니까 소위 상승률이 높았던 단지에서 네. 좀 조정도 세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상승률. 네. 상승률이면 외곽이 높습니까? 서울이 핵심 지역은 가장 높습니까? 상승률이 높긴 했었죠. 지난 몇 년간 서울에서도 요지일수록 점점 상승률이 높았던 건 사실이어가지고 네. 저희가 생각하는 그 양질의 주택들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었기 때문에 강남 마용성 등등이 네네, 조정폭도 이런 데가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크긴 할 겁니다. 왜냐면 안 올랐는데 어떻게 떨어집니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안 오른 데가 요즘은 없어서서요. 지금은 사실상 거의 없죠. 왜냐하면은 네. 법인들이 구석구석까지 다 찾아서 다 올려주니까 2배 오른 서울 외곽과 네. 예를 들면 3배 오른 핵심지가 있으면 네. 어디만 떨어질 거냐. 옛날에는 핵심지만 올랐으니까 핵심지가 더 떨어졌죠. 당연히 외곽은 안 올랐으니까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강남도 많이 떨어진다가 2008년, 2009년 이때 이후에 그때 결과였는데 지금은 다 올랐으니까. 네, 다 올랐는데 예. 그게 순차를 두고 오르기 시작을 했잖아요. 맞아요. 예. 이것도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지금 뭐 경기도보다 서울이 저평가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절대적인 레벨로 현재 주택 가격이 저희 GDP 3배가 넘고 그래서 저희 소득 대비 거의 최고 레벨인 것도 사실이다 보니까 고가 주택으로 갈수록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높은 가격이 조정이 크다는 거는 그냥 당연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핵심지가 더 떨어질 것이다. 너무 특정 지역을 저격하는 것 같은데 핵심지. 각자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주택가격 조정이 나왔던 지역도 예. 20년, 21년 상승이 가장 높았던 지역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GTX 역세권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이 외곽 지역이죠. 네, 21년에 가장 상승이 높았던 지역이 가장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요즘. 네, 그리고 상승이 그냥 전향했었던 일반적인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티도 잘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년, 21년에 뭐 대폭 상승했던 건 아니거든요. 20년 전에 엄청나게 맞아요. 올랐던 그랬었죠. 거죠. 예. 그래서 21년에 그러니까 압도적인 상승했던 건 경기권이랑 지방광역시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레벨로 보면 경기권, 지방광역시가 그 가장 상승이 컸기 때문에 조정이 크다 이 말씀 드린 거고, 근데 너무 이제 지역을 핵심지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상승률 높았던 지역이 좀 하락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알겠어요. 드렸었는데, 예. 네,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가장 높게 상승했던 지역이 가장 많이 그 하락률을 보일 거로 생각하고, 늦게 올랐던 지역이. 네네. 서울은 이미 그때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살금살금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큰 폭의 뭐 조정이 많지는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때 그런 말씀 한번 해주셨잖아요. 세종시, 대구. 네, 세종, 대구나 뭐 이제 그때 어디였죠? 인덕원이나 그러니까 GTX 역세권 서는 지역들이나 고양이라든가 평촌 같은데 의왕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보시면은 네. 작년, 재작년에는 정말
어마무시한 상승률을 보였었죠. 그렇죠. 최근 5년 사이에 2배 오른 아파트와 최근 1년 사이에 2배 오른 아파트가 있어요. 네. 네. 2배 안 오른 아파트는 없어요. 서울 경기권에서는 네. 5년 거쳐서 2년 2배 올랐냐? 올랐냐? 최근 1년 사이에 2배 올랐냐? 올랐냐? 아, 그 진짜 차이인데 화나네. 말씀하신 대로 네, 최근 천천히 1년 사이에 2배 천천히 오른 하는 게 거죠. 먼저 떨어질 것 같다. 그 말씀이네요. 예. 네네.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 지금 시장에 약간 이런 좀 안정적인 분위기를 끌고 가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청약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청약 그리고 원래 2019년 하반기부터 1주택 갭 투자를 활성화시켰던 것도 청약제도 개편 때문이었고 네. 2017년 파리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국민주택 규모를 민영주택의 청약 가점제 100%를 도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3040 세대들이 느꼈을 때는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것도 대출 규제로 안 되고 청약으로 원래 한 40%는 가져갔었는데 네. 이제 가점제 100% 해버리니까 20년 통계가 나왔는데 3040들은 9% 가져가고 예. 그러니까 뭐 나는 어떻게 집을 사야 되냐 그럼 전세 끼고 갭 투자하는 게 최고지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내몰려 가지고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하게 됐던 거거든요. 네. 근데 작년 말부터 11월 넘어가니까 갑자기 그 청약 담당하는 이게 알아보니까 국토부에 청약 담당하는 그 과장님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바뀌어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청약제도 개편을 했어요. 저희가 3%에서 논의했는데 바로 바뀌어가지고 완전 깜짝 놀랐는데 네. 그게 추첨제를 좀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논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좀 추가로 근데 들어갔죠. 신혼부부 특공이랑 생애 최초 특공에 갑자기 30% 약간 제한 없는 추첨제가 뜬금 도입돼가지고 이거 뭐야 막 이렇게 과장님이 저희가- 3% TV 보세요. 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까? 네. 지금도 보고 계실 거예요. 아. 네. 그럼 추첨제를 좀 더 많이 놈. 추첨제를 조금 부활시켜 가지고 그 사전 청약도 올해 원래 3만 세대 정도 됐는데 사전이 민영주택 넣어서 7만으로 늘었는데 예.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공급 계획이 많긴 많은데요. 저희가 3기 신도시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그 공공택지의 공공주택 비중이 거의 한 58%에서 예. 65%나 되고 민간택지 30%도 밖에 안 되는데 네. 그 민간택지의 가점제가 100%니까 3040 세대들이 그 주택을 어떻게 노리냐는 거예요. 신혼부부가 아니고서는. 네. 그러니까는 아예 파리 대책 이전처럼 그냥 추첨제를 어느 정도는 넣어줘야지 그 3040한테도 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희망을 있거든요.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조금 들어간 그 작년에 11월에 그 변화만으로도 어느 정도 임팩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된 거 차제에 그냥 파리 이전으로 원복해서 예. 청약제도를 좀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하반기에 매우 중요한 그 주택 가격 안정화의 키 팩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게 물량만 뭐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 어떻게 분배되는지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수요처한테 분배가 되는데 분배가 청약 시스템인데 청약 시스템 개편하는 게 어떻게 좀 매우 바꾸 중요하죠. 좀 더 바꿀 게 있나요? 아니 그냥 추첨제 그냥 다시 파리 이전처럼 75대 25 이렇게만 도입을 해도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파리 75대 25가 그게 각각 뭐예요? 뭐예요? 투기과열 지역에서는 네. 그 민영주택에 지금 가점제 100%거든요. 네. 네. 예. 근데 이거가 원래는 가점 75, 추첨 25였어요. 예. 이걸 100으로 바꿔버리니까 가점 안 되는 가점이 분들은 낮은 사람들이 비빌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패닉 네. 바잉 하실 네, 텐데. 그리고 실제로 그 팔리 이전에 2017년 이전에 그 당첨을 보면 연령대로 보면은 예. 그 40대 이하가 한 40%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얼추 25%나 40%나 물론 차이가 있긴 있지만 비슷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 가져갔는데 그 정도 추첨이니까 그렇게 비슷했는데 이거를 가점을 100으로 바꿔버리니까 이게 40대 이하 가져가는 양이 9%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줄어든 주택이 수요가 어디로 갔겠냐고요. 기존 주택을 사러 다녔겠죠. 기존 주택 전세 끼고 매매하는 걸로 자연스럽게 바뀐 게 19년 하반기부터의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청약제도만 어느 정도 원복시켜놔도 예. 지금 공급 계획에 있는 200만 원 넘는 주택들이 다 추첨제로 들어올 것 부분이어가지고 중요한 포인트죠. 분양 물량이 많이 있습니까? 분양 물량이 많아요? 분양이요? 네. 아 별로 없어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집이 100집이라도 네. 그런데 가능성이 있으면 10집밖에는 없어도 난 될 그래도- 수 있어. 이렇게 그래도 생각하면 나머지 90명 중에 골고루 추첨해서 10집 줄게라고 하면 90명이 다 이제 이렇게 계시는데 아, 뭐
이 중에서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만 되고 신혼부부만 되고 뭐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안 되는 분들은 에이 오늘 끝났나 보다 하고 이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대기 수요를 좀 만들려면은 그런 네. 기대감을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랑 생애 최초 공급이랑 신혼 희망타운이라든가 등등 너무나 많은 옵션 중에서 골라야 되는 매우 행복한 케이스인데 네. 그렇지 않은 가구 같은 경우에는 네. 당첨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거를 조금 고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중요한 쟁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청약제도 개편이 한 꼭지가 청약제도 있는 개편.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뭐라 그럴까 이제 하나가 더 있다면은 각 후보들이 또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공약들을 내셨고 예. 그 양도소득세를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중과 배제하겠다고 얘기를 네. 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둬가지고 뭐 4개월, 3개월, 3개월 이렇게 기간 네. 둬서 중과 배제를 적용하겠다 퍼센티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1년 동안 1년 이상의 서울시 자금조달 계획서를 분석해 보니까 주택을 매입할 때 쓰는 자기자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 부동산 처분소득이었다는 네. 거가 그 자기자본 조달 계획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도세를 감경하게 되면은 처분소득이 대폭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게 또 커다란 그 구매력의 원천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쟁점 포인트가 하반기에 제일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청약제도를 바꾸면 네. 그게 중요하구나. 대기 수요가 청약제도 바꾸면 대기 수요 늘어나고 현재 바꿔서, 시장의 메인스트림인 3040이 골고루 주택 추천 취득하는 방식으로 부분에 다시 대해 가지고 돌아가면 조금 대기할 수 있게 된다고 매수세가 생각하는 거죠. 조금 대기 수요로 돌면서 집값이 안정될 것 같다는 게 하나. 네네네. 또 하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적 완화, 한시적 완화는 한시적 완화 안 하는 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현재로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그 집 팔아서 똘똘한 한 채로 몰릴 테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구매력이 집 높아지니까. 두 채 있는 분이 그럼 두 채 다 팔고 한 채로 간다는 뜻이네요. 양도세 면제해주면 그죠? 네, 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당연히 그러다 보면 똘똘한 한 채 값은 오를 건가 그게 이제 자명한데 그래도 두 채 팔아서 한 채로 가니까 전반적으로는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까요? 아니시랍니다. 아니요. 아니 이제 그 안정되지 양도세 않아. 마음에 안 양도세 들었어. 완화는 네. 근데 그냥 정말 상식에 비춰 생각했을 때 다주택자들이 상당한 처분 소득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현재는 미처분 이제 실현 미처분 소득인데 처분 소득이 되게 되면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구매력이 올라오게 될 거여 가지고 그래서 높아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생겼는데 그 돈을 쓸 건데 네. 뭐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게 파니까 빠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하반기에도 여전히 변수가 좀 있다고 변수가 좀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제 경우에 하반기에 강세장으로 볼 수 있는 불안 요인은 임대차 3법의 갱신인데 그 갱신 부분이 조금 불안 요인이 있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서로 좀 얘기가 없고요. 그러나 최 작가님께서는 전세금은 많이 안 오를 테니 그걸 딛고 일어나서 매수세가 지난번처럼 강하게 네, 있을 이건 것 같지는 저희가 않다. 지난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전세줄 받아서 올릴 수 있는 지역은 전세가가 맞아요. 올라가는 거고 맞아요. 고가 주택으로 갈수록 그 전세금을 더 이상 내지 못하니까 월세화가 진행이 될 텐데 그래서 이 만나는 지역에서는 임대차 갱신에 의한 주택가격 그럴 것이다. 상승이 꽤 예. 깊게 예상이 되는 포인트가 있어서 그게 불안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혼재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위치별로 가격별로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하반기도 뭐 완전 깨끗한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깨끗한 환경은 아니나 상승 하락 요인 둘 다 가지고 있고 지금으로 보자면은 그냥 하락 요인이 조금 앞서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이런 불안 요인에 대해서 손대지 않고 그냥 냅둔다면은 또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청약제도 개편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군요. 심리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지금도 좀 섞어놔서 절대 안 되는 분은 없잖아요. 이제 네. 절대 안 되는 분은 없죠. 아니 1인 가구 절대 안 되죠. 원래 절대 안 됐었죠. 1인 가구만 하더라도 절대 안 됐었고 네. 그 다음에 주택이 있으신 분 절대 안 되시죠. 사실 거의 절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처분부로 청약할 수만 있게 해도 그
무주택 플러스 1주택이 다 포함이 되니까 매우 큰 그 주택풀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청약제도는 보니까는 안 고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너무 시대와 동떨어져 있어서 동떨어져 있어. 네네. 그리고 파리에서 가점제 100% 할 때도 그냥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 네. 막 그렇게 어떤 깊은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 청약제도는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잖아요. 제도를 바꾸는 거니까. 쉽기는 한데 이게 항상 네. 그렇게 쉬운 게 항상 영원히 정답은 아닐 수 있는 게 지금도 이제 최 작가님께서는 핵심을 지금 당장은 급한 게 수요의 심리를 잡아야 한다. 네. 꼭 올해 집 사지 않아도 되는데 올해 집 살려고 하니까 오르는 거 아니냐 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올해 꼭 집을 안 사게 하는 그 초조한 마음을 없애는 방법은 청약 좀 기다리세요. 그 혹시 몰라요. 돼요. 운 좋으면 되잖아요. 확률은 낮아도 네. 그거 하나. 그리고 전세금 막 이렇게 오르면 나 어떡하냐. 이것도 좀 이렇게 가라앉혀 줄 것 같으니 그러니 괜찮을 것 같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서울에 집을 원하는 분들이 서울의 주택이 과연 공급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서울의 주택은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방법이 없는데 네. 재건축 막아놓고 재개발도 잘 안 되고 있고 요즘 뭐 신통기획인가 뭔가 되긴 되는데 또 뭐 잡음도 나오고 그거 어떡하지도 하나고 네. 모르겠습니다.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세대수가 늘어나지는 않는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낡은 집 100채가 있는 곳을 밀고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도 100채가 잘 안 나올 똥 말똥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거는 재개발의 네. 그 뭐라 그럴까 최상욱 작가님이 모순이었죠. 예, 옛날에 네네.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서울의 집들이 더 늘어날 방법이 이래 봐도 없고 저래 봐도 없는데 아 그래서 그럼 근데 계속 지금 올라가지 않겠나? 두 대선 이런. 후보가 다 재건축 재개발 완화를 얘기하고 있고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안전진단 완화해 준다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재건축에서 그 가장 병목이 생기는 포인트가 안전진단인데 안전진단 할 수 있게 해준다. 아니 뭐냐면 구조 점수 지금 50점으로 맞춰놨으니까 통과하는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70년대 지은 아파트들도 지금 여의도에 멀쩡하게 서 있는데 네. 그럼 90년대나 80년대 지은 아파트들이 구조적으로 매우 불안해서 당장 철거를 해야 된다? 이거 아니거든요. 근데 구조에 50장 깔아놓으니까 다 만점, 그러니까 D등급이 안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D나 E가 나와야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는 제가 산불에 나와가지고 아니 철거할 건물에 안전진단 D나 E를 그러니까 철거할 건물에 안전진단이 굳이 왜 필요하냐, 약간 이런 거를 얘기했었는데. 리모델링처럼 존치할 건물에는 안전진단과 구조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안전진단을 좀 완화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후보마다 좀 다르긴 해준대요? 하지만 둘 다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는 안전진단 점수 30으로 낮추고 주거환경 점수가 15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층간소음이랑 주차거든요. 네. 이거를 30으로 다시 높이겠다. 그러니까 약간 박근혜 정부 때 했었던 그 구조 점수 20점이랑 주거 환경 점수 40점으로 높인 거랑 비슷해요. 그렇게 컨셉 잡았고 윤석열 후보도 구체적인 퍼센티지는 얘기 안 했지만 안전진단 완화해 준다는 거여가지고 구도심의 주택 공급 늘리려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해 주겠다는 건 두 사람 다 생각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급해도 네. 뭐냐면은 청약으로 공급하는 거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청약으로 공급하는 건데 네. 청약으로 공급해야 되고 주택에 대한 니즈를 느끼는 그 지금 현재 주택 시장의 메인스트림 세대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공급한들 내 점수가 몇 점인데 계산해 보면은 한숨 나온다는 거잖아요. 청약 점수 계산할 때 사람들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무주택 기간인데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해야 되는데 본인 태어날 때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청약 가점 실수하는 사람의 70%가 다 이거 계산 실수로 실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청약 점수는 컴퓨터로 계산해서 그래, 좀 가족관계 알려줘서 증명서 그냥 하면 떼면 안 돼. 괄호 열고 점수가 나와야 돼. 그래. 아니 그 시스템은 그렇게 그 네. 동의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네. 보통 두 개를 많이 실수하시는데 첫 번째가 이 가점 무주택 기간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만 30부터 계산해야 되는데 나 날 때부터 집이 없었다. 그래서 한 30대가 자기 무주택 기간 만점 네. 이렇게 해버리는 거랑 가끔씩 문제가 생기죠. 네. 네. 그다음 뭐 부양가족이랑 이런 거 문제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청약 점수도 개편을 사실 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청약 네. 점수제에 대해서 뭐 그거는 다음번에 청약제도 혹시나도 개선되게 된다면은 네. 예, 들고 나와가지고 과장님 보고 계시다니까 아마. 아 그래요? 청약 좀잘 국토부 좀 바꿔달라. 과장님이 바꾸시는 네. 거 아닐까? 잘 좀 바꿔달라고 언급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요즘 이 청약에 진짜 관심이 많은데 그때 요즘은 이 완전 신규 아니고
리모델링이 많잖아요. 요즘 리모델링 물량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때 최성학 작가님 나오셔가지고 리모델링 층고가 낮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예. 층고가 낮은데 어떡하지? 아 키가 좀 크셔가지고 더 더 와닿겠죠. 층고가 낮으면. 네네. 근데 넓어지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이? 네. 아 근데 뭐 후보마다 다른데 이제는 뭐 일반 주거 4종의 용적률 400%까지 만들겠다 막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네. 그런 게 나오면 이제 리모델링 다시 죽겠죠. 재건축을 해버릴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이렇게 작가님 나오게 그 분위기가 이렇게 웅장해지지? 오늘 어떻게 웅장한 얘기 된다는 많이 것도 했어요. 아닌데. 오늘 웅장한 얘기 많이 했네요. 알겠습니다. 최석 작가님 생각은 뭐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러니 조금 좀 기다리시는 게 길게 보면 좀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위험한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골라서 해주신 최상욱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